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71살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 손에 14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서울 변두리, 월세 60만 원짜리 다세대 2층에서 살고 있어요. 웃기죠?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저는 14억 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평생 걱정 없이 살겠다 하면서 충남 시골로 내려갔어요. 35년 교직 생활 끝내고 평생 꿈꿔왔던 전원 생활을 시작한다고 평생을 번 돈이 사라지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1년 반 만에 9억 원이 사라졌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이 들면 시골에서 살아야지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제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투기나 도박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정년 퇴직 후 5년 동안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고요. 그러다가 생각해봤어요. 이왕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살면 어떨까? 사실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시골에서 텃밭 가꾸며 사는 건 말이에요. 농촌에서 태어났거든요. 할아버지가 농사짓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공부해서 서울 가라 하셨죠. 그래서 평생 서울에서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시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할아버지처럼 농사지으며 살아야지. 그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9억 원을 날렸는지 정말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실패담일수록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은 절대 당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5년 전 정년 퇴직할 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퇴직금에다가 30년 살던 아파트 12억에 매각했으니 12억이 넘게 있었죠. 와, 이 정도면 정말 조금씩 아끼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아내 순이랑 둘이서 좋아했어요. 자식들도 아버지, 정말 부럽다.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5년 동안 집에서 지내면서 동네 산책하고 집에서 책 보고 아니면 매일 TV를 봤거든요. 어느 날 연예인들이 전원 생활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시골에서 텃밭 가꾸고 자연에서 힐링하고 너무 부러웠어요. 특히 기억나는 게 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배우 부부가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서 따온 상추로 쌈을 싸먹고 직접 기른 토마토를 따서 먹고 그런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여보, 우리도 저렇게 살아보자. 평생 꿈이었잖아. 아내도 완전 찬성이었어요. 맞아요. 서울 공기도 나쁘고 아파트에서는 화분 하나 제대로 못 키우잖아요. 사실 아내도 시골 출신이었거든요. 전남 고흥이 고향이었어요. 결혼하고 서울 와서 30년 넘게 살면서 늘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서울 생활도 이제 지겹고 자식들 다 독립했으니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인터넷으로 전원주택 찾기 시작했어요. 매일 부동산 사이트를 들여다봤죠. 경기도는 너무 비싸고 강원도는 너무 춥고 그러다가 충남에서 예쁜 집을 발견했어요. 2층 전원주택, 1000평 부지.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예뻤어요. 빨간 지붕에 하얀 벽, 앞마당에는 잔디밭, 뒤쪽에는 과수원까지. 이 돈으로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서울 아파트 3분의 1 가격에 정말 꿈만 같았어요. 계산해봤어요. 전원주택 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써도 30년을 살 수 있잖아요.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시골이니까 생활비도 적게 들 거고. 주변 지인들에게 말했더니 모두 부러워했어요. 와, 부럽다. 시골에서 진짜 제대로 놀고 먹을 수 있겠네. 우리는 언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교직 동기들 모임에서도 화제였어요. 김철수 정말 부럽다. 우리는 아직 애들 뒷바라지에 돈 들어가는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죠. 내 선택이 맞구나.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2월, 직접 현장을 보러 갔어요. 처음엔 아내랑 자가용 타고 갔어요. 마치 여행 가는 기분이었죠. 고속도로 달리며 창밖에 펼쳐진 들판과 산을 보는데 마음이 뻥 뚫리더라고요. 여보, 진짜 시골 간다니까 설렌다. 이런 기분 오랜만이야. 아내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행 가는 거 맞지? 진짜 새로운 인생 시작이네. 그렇게 웃고 떠들며 음악도 틀고 커피도 마시면서 신나게 갔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길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하지만 도착해서 보니까 와, 사진보다 훨씬 좋았어요. 공기는 맑고 조용하고 멀리 산이 보이고 여보, 여기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계약금 5천만 원을 내고 왔어요. 이사하는 날 정말 설렜어요. 30년 살던 서울을 떠나면서도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기대감뿐이었어요. 이사 트럭이 시골길로 들어서면서 보는 풍경 정말 아름다웠어요. 시골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와, 정말 좋았어요. 공기가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밤에는 별이 쏟아지고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정말 TV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첫날 밤에 아내랑 둘이서 마당에 나가서 별을 봤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별을 볼 수 없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텃밭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상추, 배추, 무, 토마토 직접 심어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텃밭에 물 주고 오후에는 산책하고 여보, 우리 정말 잘 왔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달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신혼여행 같았죠. 매일이 새롭고 모든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마을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어서 오세요. 잘 오셨네요 하더니 점점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슈퍼에 갔는데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울 사람들이 와서 잘난 척한다더라. 돈 많다고 우리를 무시한다더라. 저기 빨간 지붕집 말이야. 차도 비싸 보이던데.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김 선생님, 마을 규칙 좀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마을 회비 월 5만 원, 품앗이, 각종 행사 의무 참여, 마을 대청소, 길 닦기. 이런 건 도시에서는 없었는데 여기는 시골입니다. 마을 공동체니까 다 같이 해야 해요. 참여 안 하면 완전히 왕따가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 집 담장이 우리 땅을 침범했어. 네. 뭔 소리세요? 측량해보니까 50cm나 넘어왔어. 알고 보니 이전 집주인이 담장을 잘못 세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전 주인한테 얘기하시죠. 그 사람은 이미 팔로 갔잖아. 이제 당신 책임이야. 측량비 50만 원, 담장 제공사비 200만 원, 총 25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달에는 제가 심은 감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간다고 자르라고 하더라고요. 감나무를 왜 잘라요? 열매 좀 같이 따먹으면 되잖아요. 안 돼. 내 땅의 가지가 넘어오면 안 된다고. 나무 전문가 불러서 가지치기 하는데 30만 원. 끝이 없었어요. 뭘 해도 트집을 잡더라고요. 집 앞에 쓰레기 봉투를 놨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마을 지정 장소에 버려야지. 여긴 서울 아니에요 하면서요. 어느 날은 아내랑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별도 보이고 여보, 이게 진짜 전원 생활이지 뭐야. 그런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담 너머로 얼굴을 내밀더니 고기 굽는 냄새 좀 안 나게 못하나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고기 냄새 진짜 싫어하거든요. 여기 조용한 마을이에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같이 드시자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진지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삼겹살 반쯤 굽다가 불 껐습니다. 고기 굽는 것도 눈치 봐야 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생활 인프라였어요. 마트 가려면 차로 30분. 그것도 작은 마트예요. 대형마트는 1시간 넘게 가야 해요. 종합병원은 1시간 20분. 응급실 있는 병원은 더 멀어요. 택배, 일주일에 한 번만 와요. 그것도 마을 입구까지만 와서 직접 가져와야 해요. 배달음식, 그런 거 없어요. 치킨도 피자도 전혀 안 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겨울에 시작되었어요. 11월부터 난방을 켰는데 첫 달 난방비가 8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80만 원? 도시가스가 없어서 프로판가스를 써야 했는데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서울 아파트에서는 겨울에 2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80만 원이라니. 12월에는 100만 원까지 나왔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스업체에 전화해봤더니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원주택은 단열이 안 돼서 그래요.
프로판 가스도 도시가스보다 3배 비싸고요. 그리고 전원주택 관리. 이게 정말 지옥이었어요. 아파트에서 살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줬잖아요. 보일러 고장 나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됐는데 여기서는 수리기사 오는데 3일 걸려요. 3일 동안 난방 없이 지내야 해요. 하수관 막히면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데 20만 원. 수도가 안 나오면 펌프 고장인데 수리비 50만 원. 지붕에서 누수되면 방수공사 500만 원. 매달 뭔가 고장나고 매달 돈이 나가고. 그리고 잡초. 이게 정말 끝이 없어요. 천평부지에 잡초가 우거지는데 제초제를 뿌려도 금방 또 자라요. 잔디깎기 기계 사는데 200만 원. 제초제 값만 한 달에 10만 원. 이게 전원생활이야. 이게 힐링이야? 그래도 버텼어요. 평생 꿈이었으니까요. 처음이니까 그런 거야.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정말 큰 일이 터졌어요. 다음해 1월이었어요. 정말 추운 날이었죠.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쿵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타일이 젖어 있었거든요.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파, 아파, 다리가 아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내가 다리를 다쳤어요.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위치가 어디세요? 아, 거기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구급차가 지금 다른 곳에 출동 중이거든요. 얼마나 걸려요? 최소 4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서울이라면 10분이면 올 구급차가 여기선 무려 5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는 바닥에서 신음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 내가 이 사람을 죽게 하는 건 아닐까 수없이 자책했어요. 구급차가 와서 병원까지 또 1시간.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요. 그럼 청주까지 가야 해요. 총 1시간 5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뼈가 어긋나서 이제는 수술해야 합니다. 아내는 다리에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비만 500만 원. 2주간 입원했어요. 병원이 집에서 1시간 20분 거리라 매일 왕복하기가 힘들어서 근처 모텔에서 지냈어요. 모텔비, 식사비, 간병비까지 하루에 15만 원씩 들어갔어요. 2주면 210만 원. 수술비까지 합치면 7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퇴원 후에도 끝이 아니었어요. 3개월 동안 주 2회씩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71살 제가 1시간 20분씩 운전해서 왕복하는 거예요. 겨울철 빙판길을 매번 사고 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한 번은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혔는데 병원 예약 시간에 못 가서 다시 예약을 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다음 예약이 2주 뒤더라고요. 환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재활이 늦어지면서 아내 다리가 더 안 좋아졌어요. 병원비, 간병비, 교통비까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어요. 기분 탓인가 했는데 오후 늦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저 큰일을 하나 저질렀어요. 회사 동료 보증을 잘못 썼는데 그 사람이 도망쳤어요. 지금 제가 떠안은 돈이 3억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었는데 전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3억.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되고 회사에도 알려져요. 아버지, 와이프는 아직 모릅니다. 그냥 저 혼자 감당하고 정리하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주먹을 꼭 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미 아내 치료비며 생활비로 통장 잔고는 바닥이 보이는 상태였고 이제는 집을 어떻게든 팔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거든요. 지금 내가 이걸 막아줘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무너지게 놔둬야 하나.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술을 꾹 깨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보마. 다만 내 엄마한텐 말 못한다. 그렇게 저는 그날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돈을 보낼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던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듯 말하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다 갚겠습니다. 하지만 전 그 말보다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묘한 안도감도 느꼈어요. 그래, 적어도 큰 사고는 막았구나. 부모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잘했다는 확신도 후회도 아니고 그냥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손을 내민 거죠. 아내에겐 아직 알리지 못했어요. 아내가 알았어도 저와 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내는 계속 병원 다녀야 하고 생활비는 예상의 2배로 나가고 아내를 돌보느라 조금이라고 신경 쓰지 않으면 집은 금방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하지만 과연 집이 팔릴까요?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달려갔어요. 사장님, 집 좀 팔아주세요. 급해요. 부동산 사장이 한숨을 쉬면서 한 말. 요즘 시골집은 정말 안 팔려요. 코로나 때는 그래도 좀 팔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래도 한번 올려는 볼게요. 얼마에 내놓을까요? 4억에 샀으니까 3억 5천만 원 정도면 팔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3억 5천만 원으로 해보죠. 그런데 한 달, 2달, 석 달, 전화 한 통 안 와요. 매주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문의 없어요? 아직 없네요. 요즘 시골집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요? 코로나 때는 도시 사람들이 시골로 많이 갔는데 막상 살아보니 불편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안 와요. 가격을 좀 내리시는 게 어떨까요? 3억으로 내렸어요. 그래도 조용해요. 2억 8천만 원으로 내렸어요. 여전히 관심 없어요. 2억 5천만 원까지 내렸어요. 그제서야 전화가 왔어요. 딱 한 통. 혹시 그 집 아직 파세요? 네. 보러 오실 거예요? 실제로 보러 갈 생각은 없고요. 그냥 가격만 궁금해서요. 2억 정도면 살 생각이 있거든요. 2억요? 너무 낮은데. 시골집이 원래 그래요. 급하시면 연락 주세요. 말도 안 되죠? 6개월 동안 문에 전화가 겨우 3통이었어요. 그것도 진짜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전세는 어떨까요? 선생님, 시골에서 전세요? 이런 외진 곳에서 전세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있어도 월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20만 원이요? 네, 그것도 구하기 힘들어요. 절망이었어요. 매달 생활비는 나가고, 아내 병원비는 나가고, 집은 안 팔리고, 통장 잔고는 매달 생활비와 병원비로 빠르게 줄어들었고, 어느새 가지고 있던 돈은 5억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더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집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겨울 동안 눈의 무게 때문에 지붕이 처진 거예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지붕 전체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8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800만 원. 그 다음엔 보일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10년 된 보일러인데 부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새 보일러 설치비 300만 원. 화장실 타일도 다 들떠서 다시 해야 하고 부엌 싱크대도 곰팡이가 슬어서 교체해야 하고 집 하나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 집 아직 파세요? 목소리가 젊었어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30대 남자분이었어요. 세컨하우스로 쓰려고 하는데요. 주말에만 내려와서 쉴 생각이에요. 오, 그러시는군요. 정말 반가웠어요.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살 의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2억 5천만 원에 내놓고 있어요. 세컨하우스용이라 자주 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 2억 2천만 원에 살 수 있을까요? 2억 2천만 원. 4억에 산 집을 2억 2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1억 8천만 원 손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통장 잔고가 5억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좋습니다. 빨리 계약해요.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보러 갈게요. 그 한 주일이 얼마나 긴지.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나 싶어서 밤잠을 못 잤어요. 다행히 그분이 오셔서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어요. 조용하고 좋네요. 계약하죠? 그날 바로 계약했어요. 잔금도 한 달 뒤로 잡았고요. 드디어 빠져나간다. 그렇게 간신히 탈출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서울에 돌아와서 시작되었어요. 손에 든 돈이 딱 5억 원.
원래 14억이었는데 5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도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가면 되겠지. 30년 넘게 살던 그 동네.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 말인데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사장이 컴퓨터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아파트 언제 파셨어요? 작년에 12억에 팔았어요. 지금 16억이네요. 뭐라고요? 16억이요. 제가 12억에 판 아파트가요? 네. 1년 반 사이에 4억이나 올랐어요. 요즘 이 동네가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폭등했거든요. 그 순간 정말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12억에 판 아파트가 16억이 되었다고요? 그럼 전세는 얼마예요? 전세금이 8억이에요. 8억. 제가 가진 돈 전부여도 부족했어요. 좀 더 저렴한 곳은 없을까요? 이 동네에서는 힘들 것 같고 좀 외진 곳으로 가시면 전세 4억 정도 되는 곳도 있어요. 4억을 전세금으로 내면 1억만 남아요. 1억으로 어떻게 살아요? 결국 월세를 알아봤어요. 같은 동네 주택가에 다세대 집이 있는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에요. 월세 60만 원. 30년 넘게 살던 동네에서 이제 남의 집 월세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세대 집 2층에서. 일단 그걸로 하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사 온 첫날 밤. 정말 한심했어요. 집 4억 가지고 나갔다가 5억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매달 80만 원씩 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후회됐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시골로 갔을까?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시점이 2024년 12월이에요. 시골에서 나온 지 1년 4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 시골 생활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도시보다 오히려 더 들 수도 있어요. 둘째,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정말 위험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셋째, 시골 부동산은 팔기가 정말 어려워요. 급할 때 현금화하기 힘들어요. 넷째, 투자 유혹이 많아요. 사기꾼들이 순진한 도시 사람들을 노려요.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한번 나가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원래 살던 곳으로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집 4억이 4억이 됐습니다. 1억씩 날아간 게 아니라 10만 원, 50만 원, 300만 원씩 새어 나간 거예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월세 60만 원씩 내고 생활비 쓰다 보니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71살 나이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막막해요. 아내는 다리가 아직도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시골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후유증이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괜한 욕심 부려서.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저처럼 나이 들면 시골에서 살아야지 하고 계세요?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TV에서 보는 전원생활과 현실은 정말 달라요. 저는 35년 성실하게 살면서 모은 돈을 1년 반 만에 9억이나 날렸어요. 그것도 투기나 도박으로 날린 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쓰다가 날린 거예요. 만약 정말로 시골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첫째, 최소 1년은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세요. 사계절을 다 겪어보고 나서 결정하세요. 둘째, 전 재산을 다 가져가지 마세요. 절반은 서울에 두고 가세요. 셋째,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병원까지의 거리, 구급차 도착 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넷째, 투자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부동산 투자는 절대 금물이에요. 다섯째, 집을 살 때는 나중에 팔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매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지,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섯째,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난방비, 관리비, 교통비, 모든 걸 다 계산해보세요. 일곱째, 이웃과의 관계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조용히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어서 시골로 갔는데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시골은 생각보다 공동체 문화가 강하고 서로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저처럼 은퇴 후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그 순간부터 다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당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은 절대 당하지 마세요. 특히 제 또래 분들.
정년 퇴직하고 여유, 자금 있다고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중학교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도서관과 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한문과 독서 수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1세 김철수였습니다. 저의 무모 실패담이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